설날 섣달 그쳐 주방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다. 아내는 동이 트자마자 혼자 주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와 도마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칼질하는 소리와 음식을 볶는 기름 냄새가 주방 전체에 자욱했다. 20명이 넘는 우리 대가족을 위해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 마침내 설날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다. 맛과 향, 모양까지 완벽한 요리들이 커다란 식탁을 가득 메웠다. 아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 갈비찜을 들고 기대감 어린 얼굴로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린 채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쏘아보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아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누가 너더러 상에 앉으라고 했니? 아직 어른들 식사도 안 끝났는데 밥이나 하는 주제에 어딜 감히 겸상을 하려고. 썩 부엌으로 돌아가지 못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순간 그렁그렁 맺혔다. 눈물이 눈가를 맴돌다.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줄곧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셨다. 아버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은 부릅뜨고 계셨다. 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어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다. 그리고는 분노에 차 소리치셨다. 내가 보기엔 꺼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순간 주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간이 마치 그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다. 거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새로 산 대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설날 특집 방송의 흥겨운 음악이 텔레비전에서 신나게 흘러나오며 지칠 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거대한 식탁 주위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공기 중에는 음식의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힐 듯한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 최미숙 씨는 그 자리에 앉아 갑자기 뺨을 감싸 쥐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아버지를, 박상철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눈은 방울처럼 커져 있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엄청난 굴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두 눈을 가득 채웠다. 박상철, 당신이 감히 날 쳐? 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물었다. 그녀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짧은 정적을 순식간에 깨뜨렸다. 그 목소리는 천장이라도 무너뜨릴 기세였다. 아버지는 옆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고 계셨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고 그 손가락은 힘이 들어간 나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때린 건 바로 당신같이 경우 없는 여자야. 분노에 찬 이 외침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순식간에 분위기를 완전히 폭발시켰다. 얌전히 밥을 먹고 있던 조카들이 갑작스러운 고함에 몸을 움찔하더니 이내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수많은 바늘이 되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듯했다. 큰아버지는 막 술잔을 들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던 참이었다. 아버지의 고함에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 표정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모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고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은 달걀이라도 들어갈 만큼 크게 벌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나머지 삼촌과 이모들도 마치 혈이라도 집힌 것처럼 몸이 굳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고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한 이모가 참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이걸 어쩌면 좋아. 다른 삼촌도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왜들 저러시는 거야. 이 혼란스러운 장면은 우리 집 수십 년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었다. 아버지의 성함은 박상철. 평생을 과묵하게 살아온 남자였다. 집에서 그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다니. 그것도 20명이 넘는 친척들 앞에서 말이다. 어머니 최미숙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두 눈을 부릅뜨고 눈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내 그녀는 격분한 암사자처럼 의자에서 벌떡 튀어 올랐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양손을 허공에 마구 휘저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핥히려고 달려들었다. 이 죽일 놈의 인간아. 그녀는 목청껏 소리쳤다.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웬 낯선 년 하나 때문에 날 쳐?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원망으로 가득했다. 내가 당신 아들을 낳아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평생 이 집에서 소처럼 일하면서 빨래하고 밥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한 게 있어? 근데 오늘 당신은 냅다 손찌검을 해? 당신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내가 당신이랑 끝장을 볼 거야. 그녀는 소리치며 양손으로 아버지를 힘껏 붙잡으려 했다. 머리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뺨 옆으로 흘러내렸다. 옷도 격한 감정 때문에 구겨져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옆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두 분이 더 이상 싸우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두 분을 떼어놓으려 했다. 내 몸은 완전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또다시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내 발은 마치 거대한 못에 단단히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눈앞의 이 아수라장을 넘어 시선을 옮기려 애썼다. 그리고 내 시선은 강서연에게 닿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내 아내 서연이는 아직도 갈비찜을 든 자세 그대로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갈비찜이 그녀의 손끝에서 얌전히 놓여 있었다. 윤기나는 황금빛 양념에서는 달콤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서연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져 있었다. 눈물은 마치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눈眶에서 흘러내렸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녀의 회색 스웨터 위로 떨어져 이내 짙은 색의 얼룩을 남겼다. 그녀의 몸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에 가볍게 떠는 그런 떨림이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격렬한 전율이었다. 그녀의 두 눈은 평소에는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는 끝없는 원망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내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했다.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밥이나 하는 주제에 어머니의 그 차가운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썩 부엌으로 돌아가지 못해. 이 두 마디는 마치 독을 바른 칼날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이는 누구를 위해서 주방에서 팽이처럼 하루 종일 돌았던 걸까? 아침 6시 새벽 햇살이 창가로 막 스며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주방의 분주함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먼저 시장에 가서 각종 좌판 앞에서 신선한 채소를 꼼꼼히 골랐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고 줄기를 눌러보며 단단한지 확인한 후에야 봉투에 담았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채소를 씻기 시작했다. 시금치를 한 줌씩 싱크대에 넣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맑은 물이 쏴하고 잎을 씻어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의 손은 물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시금치 잎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었다. 채소를 씻고 나서는 다듬기 시작했다. 작은 의자에 앉아
누렇게 뜬 잎이나 질긴 뿌리를 하나하나 떼어냈다. 동작은 매우 능숙했다. 그 다음은 칼질이었다. 그녀는 식칼을 들고 도마 위에서 탕탕탕 소리를 내며 채소를 썰었다.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잠시 후 다양한 모양의 채소들이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국을 끓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정성껏 고른 사골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센 불에 끓인 후 거품을 걷어내고 각종 양념을 넣어 약한 불에 푹 꼬았다. 이어서 볶기 시작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구자 치익 소리를 내며 채소가 들어갔다. 그녀는 빠르게 볶았고 팬에서는 금세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은 재료 준비만으로도 주방을 가득 채웠다. 갖가지 채소와 양념, 식재료들이 주방 조리대와 바닥을 가득 메웠다. 환풍기를 최고 단계로 틀어도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로는 그 매캐한 기름 냄새를 막을 수 없었다. 기름 연기가 주방에 자욱해서 눈이 따가울 정도였다. 나는 몇 번이고 도와주려고 들어갔지만 주방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웃으며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오빠는 나가서 친척분들이랑 이야기나 나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어요. 여긴 나 혼자면 충분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곧 설날인데 기름 냄새 배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항상 그랬다. 모든 힘든 일을 혼자 짊어졌다.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가정을 위해 온 마음을 다 썼다. 가장 좋은 모습만을 나와 이 가족에게 보여주었다. 항상 맛있는 것은 우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한 입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밥이나 하는 주제라는 말 한마디였다. 마치 이 집에서 그녀는 밥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썩 부엌으로 돌아가라는 말 한마디였다. 그 차가운 말은 칼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박민준. 아직도 멍하니 뭐하고 있어. 내 아빠가 미쳤나 봐. 빨리 가서 말려.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나를 향해 날아왔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큰아버지가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셨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말하며 급히 아버지를 말리려 했다. 설날 대낮부터 부부 사이에 무슨 말을 못해서 이럽니까? 큰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초조한 얼굴로 아버지를 계속 설득했다. 맞아요, 맞아. 형수님도 그냥 한 소리인데. 삼촌이 서둘러 맞장구를 쳤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이모부도 옆에서 거들었다. 어조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얼른 형수님한테 사과하세요. 삼촌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모부도 따라 설득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삼촌과 이모부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떠들어댔다. 그 말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사과하라고 권하는 화해를 가장한 말들이었다.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서연이를 위해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 눈에 어머니는 어른이고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서연이는 그저 며느리, 하인에 불과했다. 그들은 며느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사과라고? 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큰아버지가 내민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아버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식탁 주위를 매섭게 훑어보셨다. 이내 천천히 손을 들어 그 한 상 가득한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가리켰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비통하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눈이 있으면 좀 봐. 이 상에 차려진 음식을 좀 보라고. 20가지가 넘어 어느 것 하나 서연이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게 있나? 큰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음식 좀 만든 게 뭐 대수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아침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했어.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둘째, 숙모가 입을 삐죽이며 빈정거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둘째 숙모를 쏘아보셨다. 당신들은 여기 앉아서 입에 기름칠이나 하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쟤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사람 있어? 셋째 삼촌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음식을 입에 밀어 넣으며 웅얼거렸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버지는 화가 나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제가 좀 앉아서 따뜻한 밥 한 술 뜨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넷째 고모가 눈을 흘겼다. 어디 어린 것이 그렇게 따질 게 많아. 아버지가 큰 소리로 반박했다. 그럼 쟤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네. 박상철의 며느리가 아니냐고. 최미숙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최미숙 씨를 가리켰다. 최미숙, 당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야? 당신 심장은 살로 만들어진 게 맞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커져 마치 거실의 천장을 뚫을 듯했다. 모든 글자가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다. 거실 전체는 무섭도록 조용해졌고 오직 아버지의 비분간개한 목소리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무기력한 울음소리가 마치 작은 망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최미숙 씨는 이 질문에 잠시 멍해졌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당당하게 말했다. 쟤는 내 며느리야. 시부모 공경하고 집안일 하는 거. 그게 제 본분 아니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에 회상이 어렸다. 내가 당신네 박씨 집에 시집 왔을 때 나도 그렇게 당신 부모님 모셨어.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빨래하고 밥하고 온갖 일을 다 했지.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시어미로서 한두 마디 했다고 안 돼? 이 집에 위아래도 없어?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이 말은 마치 불씨처럼 친척들의 소위 정의감에 불을 붙였다. 한 친척이 서둘러 맞장구 쳤다. 그래요, 형님. 형수님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때 며느리들이 어디 이렇게 귀했나요? 다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했지. 다른 친척도 따라 말했다. 서연이 애가 착하긴 한데 그래도 젊은 애들은 어른 공경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해. 어른들 말 들으면 나쁠 거 없어. 나는 이 흑백을 전도하는 말들을 들으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역겨웠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막 입을 열어 반박하려는 순간 서연이가 움직였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향긋한 갈비찜을 내려놓았다. 동작은 아주 가볍고 조용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시선은 계속 아래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깊이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마치 밤하늘에서 꺼져가는 별과 같은 실망감, 칼에 베인 듯한 고통, 그리고 어떤 결심을 굳힌 듯한 단호함. 이어서 그녀는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신의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우리 방으로 달려갔다. 발걸음은 급했다. 쾅! 문이 세게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망치가 내 심장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예전처럼 친척들이 또 모였다. 어머니는 무슨 일 때문인지 갑자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며 입으로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혐오감을 느꼈다. 평소처럼 다가가서 달래주지 않았다. 주위의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 있니? 철이 없구나. 불효자식. 한 친척이 미간을 찌푸리며 크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인데 내가 참아야지. 다른 친척도 옆에서 거들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어와서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붐비는 사람들을 힘껏 해치고 나아갔다.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저 녀석
성질하고는. 하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이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쫓아갔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부짖는 욕설이 점점 커졌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괜히 키웠어.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끊이지 않았다. 저 집안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온갖 소리가 뒤죽박죽 섞여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와는 상관없었다. 내 세상에는 오직 저 굳게 닫힌 방문만이 존재했다. 그 문은 마치 차가운 장벽처럼 방 안과 밖의 세계를 단절시키고 있었다. 나는 문 뒤에서 내 안에 서연이의 부서지고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분명 몹시 슬프고 절망스러울 거야. 이 설날은 이제 끝났구나. 이 위선적이고 숨막히는 집도 이제 끝내야겠다. 나는 서둘러 문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하지만 문고리는 마치 용접이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나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초조함과 걱정 때문이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사방은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이 정적은 밖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란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선 문부터 열어주면 안 될까? 나는 천천히 이 말을 그 차가운 문에 기댔다.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낮아져 거의 애원하는 투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당신을 힘들게 했어.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심장도 함께 조마조마했다. 얼마 후 방 안에서 마침내 작은 움직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억눌린 가느다란 흐느낌이었다. 흐느낌 하나하나가 마치 무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더욱 조여왔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몇 초 후 문 잠금 장치에서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서둘러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불이 꺼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오직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 희미한 빛에 의지해 나는 창가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서연이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릎을 꼭 껴안고 고개를 팔에 깊이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반쯤 열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지런히 접힌 옷 몇 벌이 가방 밖으로 살짝 보였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열어 물었다. 어디 가려고?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단지 어깨의 들썩임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를 만져보려 했지만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내 손길이 그녀를 더 무너지게 할까봐 두려웠다. 침묵이 어둠 속에서 계속 퍼져나갔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퉁퉁 부은 두 눈은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 그 두 눈은 놀라울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희망이 완전히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후의 빛이었다. 그 빛은 마치 절망이 어둠 속에서 버리는 마지막 몸부림 같았다. 숨막히는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마치 사포로 수없이 문지른 듯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사람을 두렵게 할 정도로 평온했다. 우리 이혼해요. 이 간단한 5글자는 마치 총알처럼 정확하게 내 가슴을 꿰뚫었다. 순간 나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시간도 멈춘 듯 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내던진 듯한 단호함을 띠고
고요한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달려가 허둥지둥 급하게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나는 너무나 세게 껴안았다. 마치 손을 놓으면 그녀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몸은 뻣뻣했다. 마치 차가운 돌덩이 같았다. 내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안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두서없이 사과했다.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얼굴을 그녀의 목에 파묻었다. 나는 그녀 피부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 차가운 감촉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이 약속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나도 희미하고 무력하게 들렸다. 마치 한 줄기 바람에도 흩날려 버릴 것 같았다. 마침내 서연이가 약간의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를 살며시 밀어냈다. 그 힘은 크지 않았다. 마치 깃털 하나가 몸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의 의미는 더없이 명확했다. 민준 씨,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짙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이 간단한 몇 글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했다. 하지만 뭐가 달라졌지?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뭐가 달라졌냐고. 그녀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마치 나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다. 기억나?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내가 막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잖아.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마치 그 힘들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속은 계속 뒤집어지고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눈빛에는 아이에 대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 한 줄기 갈망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그녀의 어조가 조금 격해졌다. 목소리도 높아졌다. 바로 내 앞에 와서 내 코앞에 대고 소리치셨지. 그녀는 손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다.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건 쓰레기 음식이라고. 영양가도 없어서 당신 손주한테 해가 될 거라고 하셨어. 그분은 말이야. 매일같이 그 느끼한 곰탕을 마시라고 강요했어. 아침 일찍부터 가져와서는 그릇도 엄청 컸지.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걸 옆에 서서 지켜보면서 많이 마셔라. 몸에 좋다고 하셨어. 내가 몇 숟가락 뜨자마자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달려가 다 토해냈어. 기운 없이 돌아오니 그분은 그릇을 다시 내 앞에 밀어놓고 굳은 얼굴로 토했어도 다 마셔라. 다 널 위한 거다라고 하셨지. 그때 당신은 나를 안고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지. 미안해. 앞으론 안 그럴게라고. 내가 산후조리할 때는 마침 여름이었어. 날씨가 불같이 더웠지. 방 안은 찜통 같았고 온몸에 땀띠가 나서 가렵고 괴로웠어.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에어컨 좀 켜고 싶다고. 너무 더워서 못 참겠다고.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결국 그분은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말했지. 산후조리 중에는 절대 에어컨 바람 쐬면 안 된다. 산후풍 걸린다. 늙어서 고생하고 싶냐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반소매 차림으로 거실에서 선풍기를 제일 세게 틀어놓고 있었어. 내 방 앞을 지나갈 때는 일부러 내 방문을 굳게 닫으면서 중얼거렸지. 바람 들어가면 안 되라고. 창문도 아주 조금만 열어둬서 그 바람으로는 어림도 없었어. 한밤중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몰래 일어나 찬물로 샤워라도 하려고 했지. 욕실에 들어가서 물이 몸에 닿자마자 어지러워서 욕실에서 쓰러질 뻔했어. 다행히 벽을 붙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당신이 그걸 발견했지. 서연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는 나를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얼굴은 아주 평온했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벌겋게 달궈진 바늘 같았다. 그 바늘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아파서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다. 이 일들은 물론 모두 기억한다. 하나하나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아무리 해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 이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또 나의 매번의 사과와 매번의 약속이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나는 정말로 만회하고 싶었어. 서연이는 그저 나를 담담하게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틀렸다. 그 상처들은 결코 아물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끝없는 인내와 이해심으로 덮여 있었을 뿐이다. 오늘 이 특별한 설날 섣달그답 밤까지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터지고 있었다. 집집마다 재회의 기쁨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억압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장 모진 말로 나를 한 글자 한 글자 꾸짖었다.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그녀는 또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내가 그동안 애써 유지해왔던 위장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과거의 모든 낡은 상처와 방금 겪은 마음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연아, 나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그 몇 글자는 마치 큰 돌덩이처럼 내 목구멍을 막아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나의 무능함과 나약함이 그녀의 피눈물 섞인 절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마치 옷이 모두 벗겨진 광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분노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했다. 이숨 막히는 침묵을 깨뜨렸다. 이혼해, 박상철. 더는 못 살아. 어머니는 목청껏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오늘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어서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조금도 없었다. 마치 머나먼 얼음 동굴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혼하자면 하지.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이 집에서 당신만 억울한 줄 알아? 나는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끝없는 원망을 담고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똑똑히 들어, 최미숙. 오늘 이 일은 그냥 안 넘어가. 아버지의 고함이 뒤따랐다. 의심의 여지 없는 강경함을 담고 있었다. 서연이는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야. 아무도 걔를 괴롭힐 순 없어.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울려 퍼졌다. 마치 모든 불공평함을 토해내려는 듯했다. 이어서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 무엇인가가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 났다. 욕설과 다툼 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센 파도처럼 얇은 벽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저쪽의 격렬한 다툼을 들으며 심장이 마치 수많은 바늘에 동시에 찔리는 듯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서연이를 보았다. 그녀는 마치 나무 인형처럼 눈빛이 텅 비어 생기가 조금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내 품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지만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외쳤다. 내면은 거대한 고통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한쪽에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다. 지금 그녀는 이성을 잃은 여자처럼 목이 쉰 채 자신의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양손은 허공을 계속 휘젓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마음이 재가 되어버린 아내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무력함이 가득했다. 마치 이 집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했다.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소위 샌드위치 신세인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화를 가라앉히게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꼭 껴안고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가루가 되어 으스러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서연이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부드럽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힘으로 나를 밀어냈다. 그녀의 몸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발걸음이 조금 비틀거렸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여행 가방 옆으로 걸어갔다. 허리를 숙여 손가락으로 기계적으로 옷가지를 뒤적이며 계속해서 말없이 짐을 쌌다. 그녀가 짐을 싸는 그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에는 당황과 무력함이 가득했다. 나는 깨달았다. 만약 오늘 내가 다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녀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설날 아침, 하늘은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슴푸레했다. 사방은 고요했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진동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몽롱하게 눈을 떠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고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끈질기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전화를 받았다. 박민준, 이 녀석아, 너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그렇지? 고모의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마치 내 고막을 찢을 듯했다. 네 엄마가 어젯밤에 네 아빠한테 뺨을 맞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밥도 한술 못 드셨어. 너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너 양심도 없니?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미간을 굳혔다.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베란다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낼까 봐 조심스러웠다. 서연이는 어젯밤 울다 지쳐 이제 막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고모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뭔데? 네 엄마가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셨어. 네, 마누라가 설날 음식하기 싫다고 했다며? 내 엄마가 그래서 한두 마디 했더니 그년이 바로 네 아빠한테 일러바치고 내 아빠를 부추겨서 사람을 때리게 했다며? 민준아, 내가 널 괜히 예뻐했구나. 어떻게 마누라를 얻었다고 엄마를 잊을 수가 있니? 내 엄마가 널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똥오줌 다 받아내며 널 키웠는데 이제 와서 외부인이랑 한패가 돼서 네 엄마를 괴롭혀? 나는 전화를 들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흑백을 전도하는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마치 얼음 동굴에 던져진 듯했다. 점점 차가워졌다. 그랬구나. 내가 방에 들어가서 서연이를 달래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또 다른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이다. 자신은 불쌍한 피해자이고 서연이는 천하의 악녀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녀는 초조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일을 모든 친척에게 퍼뜨렸던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고모, 그게 아니고요. 서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하느라 하루 종일 시끄러워. 나는 그의 말을 참지 못하고 바로 끊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연이한테 밥이나 하는 주제라고 심하게 욕하고 썩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셨어요.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다. 그러자 고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음량이 더 커졌다. 그게 뭐 어쨌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두 마디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어린 것이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걔가 잘했다는 거야? 고모는 이어서 말했다. 내 엄마가 널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널 얼마나 많이 나무라고 욕했겠어. 너는 왜 원한을 품지 않는데? 고모는 말할수록 흥분했다. 결국엔 서연이라는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야. 너무 연약하고 철도 없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민준아. 고모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다. 오늘 너는 어떻게든 서연이 데리고 내 엄마 침대맡에 가서 얌전히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죄해야 해. 그녀의 어조는 강경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넌 불효자식이야. 고모는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글자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우리 박씨 집안 전체에 너 같은 불효자식은 없어. 그녀의 말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뚜뚜뚜. 고모는 말을 마치고 망설임 없이 세차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휴대폰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하나하나 솟아올랐다. 마치 뒤틀린 작은 뱀들 같았다. 불효자식. 나는 마음속으로 이 단어를 되뇌었다. 정말 대단한 굴레구나. 단지 내가 어머니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에 시달린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온 가족의 죄인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고모 말 들어야 한다. 큰아버지는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내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서연이 데리고 가서 사과하면 다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잖아. 큰아버지 전화를 막 끊자마자 둘째, 삼촌의 전화가 또 울렸다. 민준아,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둘째 삼촌은 조금 다급하게 말했다. 가족끼리 무슨 묵은 감정이 있겠어. 내가 서연이한테 고개 좀 숙이라고 하고 어머니께 사과하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둘째 삼촌의 전화를 받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외삼촌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민준아, 너 잘 생각해야 한다. 외삼촌이 전화기 너머로 설득했다. 네가 서연이 데리고 사과하러 가지 않으면 친척들이 다 너 철없다고 할 거야. 하나둘씩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모두 내가 서연이를 데리고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예외 없이 모든 메시지는 나의 불효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들은 격한 어조로 서연이의 악독함을 통렬히 비난했고 우리에게 즉시 어머니께 무릎 꿇고 잘못을 빌라고 요구했다. 내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불이 났다. 각종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평소에는 몇 년간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이 지금은 모두 도덕재판관으로 견신해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불효를 저지를 수 있니? 한 친척이 단톡방에서 크게 질책했다. 서연이라는 애 너무 악독하다. 꼭 사과해야 해. 다른 친척이 따라 맞장구 쳤다. 그들은 나에 대한 압도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마치 거대한 그물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 그물은 소위 친정과 효도라는 것으로 짜여 있었다. 그것은 촘촘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젠장, 지긋지긋해. 나는 분노에 차중얼거렸다. 나는 하나씩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어서 하나씩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베란다 문 앞으로 걸어가 베란다 문을 밀어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서연이가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양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어젯밤의 그 단호함은 전혀 없었다. 대신 피로감과 걱정이 가득했다. 다들 당신한테 전화했어? 그녀는 나지막이 물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잠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녀 옆으로 가서 앉았다. 의자가 내 무게에 삐걱 소리를 냈다. 신경 쓰지 마.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녀는 힘없이 한숨을 쉬었다.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우리는 아직 이 집에 살고 있잖아. 싫어도 계속 얼굴 봐야 하는데. 그녀는 덧붙였다.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음이 가득했다. 그래, 우리는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다. 그때 거실에서 어머니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그 목소리는 끝없는 슬픔을 담고 길게 늘어졌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토해내려는 듯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친엄마도 버리다니. 여기까지 말했을 때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조는 다시 천천히 낮아졌다.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마지막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의 마음을 곧장 찔렀다. 이 소리는 그 두꺼운 문을 정확하게 뚫고 우리 귀로 윙윙거리며 들어왔다. 나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박동은 마치 문 밖의 울음소리와 동기화된 듯했다. 서연이는, 그녀는 자신을 방 안에 단단히 가두고 있었다. 방 안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침묵으로 이 모든 것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침묵은 마치 소리 없는 벽처럼 밖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란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저항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힘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아마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을 것이다. 몸도 이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그 소리는 급하고 시끄러웠다. 마치 문을 부술듯 했다. 민준아, 문 열어. 고모야. 고모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너 이리 나와. 방 안에 숨어 있는 게 무슨 남자야. 내 엄마가 밖에서 혼자 슬퍼하시는데 네가 편히 있을 수 있겠어? 고모의 날카롭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귀를 곧장 찔렀다. 나는 마음이 몹시 짜증스러웠다. 손으로 머리를 세게 긁었다. 두피가 아플 정도였다. 온 가족의 압박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모든 기대, 모든 질책이 마치 돌덩이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여갔다.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립무원이라고 느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내 고충을 이해해주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다. 더 이상 서연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가정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바쳤다. 더 이상 그녀가 혼자 가족의 압박에 맞서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내 손이 막 문고리에 닿았을 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 맑은 벨소리가 이 조용한 공간에서 유난히 튀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보니 아빠로부터 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음이 조금 복잡했다. 전화를 받으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은 아주 조용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민준아, 잠깐 나와라. 베란다로 와. 아빠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쉬고 지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어쩔 수 없음과 세월의 흔적이 숨어 있는 듯했다. 내 고모는 신경 쓰지 마라. 계속 두드리게 놔둬. 아빠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향했다. 아빠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계셨다. 눈빛이 조금 어두웠다. 내가 온 것을 보시고는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셨다. 매서운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내 옷깃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아빠는 이미 그 두껍고 조금 낡은 외투를 입고 계셨다. 꽤 오래전에 일어나신 모양이었다.
외투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익숙하게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스스로 불을 붙이셨다. 깊이 한 모금 빨아들이셨다. 담배 끝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연기를 내뿜으셨다. 연기는 그의 주름진 얼굴 앞에서 피어올랐다. 마치 얇은 베일처럼 그의 표정을 흐릿하게 만들어 지금 그의 표정을 알 수 없게 했다. 내 엄마 쪽은 신경 쓰지 마라.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조금 흩어졌다. 약간의 잠김이 섞여 있었다.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랑 밤새 싸웠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어조에 약간의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다. 원래 저런 성격이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내야 직성이 풀리지. 나는 침묵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어제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니?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시선이 곧장 내 얼굴에 닿았다. 그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가득했다. 밤을 샌 증거였다. 눈빛에는 피로감도 배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 약간의 확신을 띠고 있었다. 아니요. 나는 아빠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아빠, 고맙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진심이었다. 만약 그의 그 한 방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서연이에게 참으라고 강요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마도 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시니 내가 좀 이해해라 같은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녀를 무마하려 했을 것이다. 아빠는 내 말을 듣고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씁쓸함과 자조가 가득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한테 고맙다고? 내가 뭐 고마울 게 있다고.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는 평생을 무능하게 살았어. 평생을 참았지. 말하며 그는 손에 타던 담배를 껐다. 그리고 다시 담배갑에서 한 개비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몽롱했다. 천천히 말했다. 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는 갑자기 내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를 언급했다. 목소리가 조금 멀게 들렸다.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하지 않았어.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할머니에 대한 일은 내 기억이 이미 매우 희미했다. 단지 할머니가 매우 자상한 분이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를 볼 때마다 몰래 내 손에 사탕을 쥐어주셨다. 그 사탕은 달콤해서 입안에서 녹으면 마음까지 달콤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웃지 않았던 것 같다. 종종 옛집의 등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른다. 표정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중에 그녀는 큰 병을 앓으셨다. 병은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찾아왔다. 곧 그녀는 돌아가셨다. 그때 너는 아직 어렸지. 철이 없었어. 아빠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못되게 굴었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는 내 할머니가 지저분하다고 싫어했어. 할머니는 시골에서 오셔서 옷이 항상 좀 낡고 주름져 있었지. 그걸 못마땅해 했어. 또 할머니가 시골 출신이라 무식하다고 싫어했지. 할머니가 시골 이야기를 하면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촌스럽다고